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오늘 법원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시험 준비에 필요한 시설은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백신 미접종자도 출입하게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기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주장에 치명률이 높은 심각한 바이러스라며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안기정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해 추경은 설 전에도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개편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나 결별 등의 표현이 등장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60여일 남은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에 이르는 청년층 표심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오늘부터 2030 세대를 통해 들여다보는 대선 기획을 연속 보도합니다. 1,800억 원을 횡령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의 행방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 정지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선대위를 해체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조직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쇄신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의 관계 설정이 최대 관심입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선이 그어질 것 같습니까? 네, 일단 내일 개편안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김종인이냐 아니냐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김종인 체제가 끝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안정적인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스크 해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오히려 더 큰 승부를 걸어서 더 큰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베팅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더 큰 판을 만들어서 베팅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지금 딱 한 달이 됐어요. 울산 회동이 12월 3일 날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당 내분이나 당 내용은 계속됐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좌충우돌은 계속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이 1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만 지나면은 사실은 대선판이 굳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시간은 한 달이다. 어떻게 되든 간에 지든 이기든 간에 큰 싸움을 걸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면서 선대위를 다시 꾸리려면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키가 돼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을 밖으로 뺀 조직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이것을 아마 평가하는 작업을 할 거라고 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를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을 계속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윤석열 후보 측 측근들이 굉장히 큰 고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보다 훨씬 더 몸이 자유로운 입장에서 나 그럼 그만둘래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차피 김종인 위원장 빠져도 위기는 위기인 거니까요. 똑같은 위기 상황인 게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싸움에 베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윤석열 후보한테 마지막 남은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단일화. 단일화 카드인데 단일화를 하는 데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철수 후보하고 안 되는 쪽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를 맹비난해왔던 당사자이기도 하거든요.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그때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하려고 할 때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끊임없이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폄훼하는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고 있는 지금도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김종인 위원장을 비난하는 얘기들을 내기도 했었어요.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이
장제원 의원하고 다시는 함께할 수 없다고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원인은 거기서 시작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그대로 맡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 안철수 후보가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부분도 하나의 카드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 윤석열 후보가 오늘 내일 사이로 다 해올 거야라고 하면서 윤 후보의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던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시죠. 선대위 개편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 후보의 생각 중에 있으니까 아직은 뭐 결론을 뭐라고 얘기를 수가 없어요. 후보랑 지금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뭐 다른 의견이 다른 부분이라는 건 전혀 없고 후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대위 개편 마지노선은 언제쯤으로 좀 보고 계세요? 오늘 내일?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총괄상황본부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인 건가요? 그건 이미 그걸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건데 총괄상황본부가 어제 사회평화한 본부장단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뭐 사의 그대로 수용하고 새로 아예 꾸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후보한테 전부 다 사의를 표명했다니까 이제 후보가 알아서 결정을 할 거겠죠. 그건. 예.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약간 배제된다면 그동안 사의를 표명했던 사람들은 다시 일부가 복귀가 돼서 그대로 또 팀을 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어떤 방향으로 가든 뭐 지금까지는 뭐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어찌 됐든 완전히 새 판을 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예. 근데 김종인 위원장 얘기가 굉장히 흥미롭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12월 말까지만 해도 그 이준석 대표가 당 선대위직 모두 내려놓고 네. 당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립감을 강하게 쥐고 가라 그랬어요. 예. 김종인 위원장한테 다 맡기듯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립감 갖고 내가 선대위 체제 다 개편하겠다 얘기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격노했다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승부수를 띄웠는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그립감이 강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우리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아, 자네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했는데 알아서 했더니 당신 맘대로 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럴 수도 비슷한 있죠. 상황이라는 예. 거죠. 즉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 측이 어제 밤 늦게까지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 말이 먹혔다고 하면은 그때 이미 뭔가가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예. 근데 후보가 지금 다 알아서 결정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선택권이 다 후보한테 가 있는 것이다. 예. 이 얘기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미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지금 가능하다는 이제 거죠. 두 의원의 지금 말이 잠깐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 김용남 의원은 자기 존재감을 너무 드러내려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투고 그다음에 김영환 인재영의 위원장은 후보하고 연기자가 똑같은 각본을 갖고 있으면 대본을 똑같이 들고 있으면 뭐 연기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서로 이게 다른 상황이라 지금 그게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제가 이 시간에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사의를 두고 막 계속 번복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김종인 위원장의 의사와 무관한 뭔가 의사가 훼절되는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결국 그 윤석열 후보 측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장 분노했거나 아니면 격노했던 지점이 김종인 위원장이 바로 연기론 발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상황론이라는 걸 다시 끄집어내게 만드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을 계속 두게 되면 결국은 꼭두가시 후보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빠져나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지금의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를 다시 다른 방향으로 틀기 위해서는 해보자. 김종인 체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정반대 선택을 할 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김종인 총괄위원장도 이렇다면 이준석 대표는 그럼 어떻게 운명이 결정지어질 거냐. 당 대표니까 정통성은 분명히 있고 2030 세대에게 뭔가 소구력이 있어서 끌어올 수 있고 이런 문제는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반발은 상당히 큽니다.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한 7, 8인 정도는 대표께서 백의종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는 최근에 일련의 언동이라든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당원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민심의 지지를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그 당내 의견은 이준석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강한 지지층, 충성도가 높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대부분은 이준석 대표의 본심에 대해서 그전부터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자, 저 두 사람의 얘기와 한편 총괄 상황본부장이죠. 임태희 본부장은 이준석 대표는 뭐 젊은 사람 쪽을 돌면서 좀 해줄 일도 있는데 뭐 이 정도였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계륵이죠. 버리기도 아깝고 남 주기도 그렇고 이미 강을 건넌 걸로 먹기도 보여요. 그렇고. 제가 보일 때는. 그러니까 이미 의원들 사이의 움직임은요. 이준석 대표 내려오라는 거예요. 안 내려오면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도움이 된 게 없다. 그리고 또 이른바 뭐 좀 거칠게 표현하면 내부 총질을 계속 해왔다. 여기 임계점에 이미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중진 의원 모임 했다고 하잖아요. 중진 의원 모임했을 때 회의장 바깥으로 지금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 이준석 때문 아니냐, 뭐 이런 고성이 들렸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면 굉장히 의원들 사이에서 이준석 대표는 더 이상 리더십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간 것 아닐까. 그러니까 김경 원내대표하고 김도 정책위 의장도 어제 이제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는 신호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계속 버티지 못하게 할 방법은 뭐냐?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거치든 아니든 간에 계속 사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고위원 회의가 9명으로 돼 있는데 2명은 이미 빠졌으니까 7명 남았는데 7명 중에서 한 3명, 4명 정도는 또 윤 후보 이제 측근들이니까 빠져나오면은 그 회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그러면 대표의 어떤 직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수행할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그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재선 거죠. 의원 모임, 내일 또 초선 의원 모임 또 한다고 하잖아요. 이준석 대표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새 판을 짜서 보수 지지층에게 위기감을 불어넣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다시 세팅해서 시작하려고 하면 완전히 새 판을 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퍼즐인 이준석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누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냐 그러면 첫 번째 기습적인 발표로 혼란을 준 김종인 위원장, 그다음에 윤 후보와의 갈등으로 잠깐 문제를 일으킨 이 대표, 그다음에 윤 후보 자신, 그다음에 주변의 윤핵관인데 3번, 4번은 남고 1번, 2번이 빠지게 되는 상황일 거다. 참 어렵네요. 아무튼 어쨌거나 지지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지지율 확보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위기 상황을 맞게 되면은 보이는 반응들이 여러 가지지만 가장 크게 나오는,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현상은 남 탓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위기 상황 발생했어.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서로 간에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라는 게 후보한테 올 것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후보는 후보인 거예요. 그렇죠. 후보가 잘못해도 후보인 거예요. 후보를 지금 어떻게 교체합니까? 후보는 어쩔 수 없고 못 대선이니까. 교체하니까 나머지 사람한테 지금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건데요. 이러니까 다시 본질적인 문제로 되돌아가게 돼요. 세판 짜기를 만약에 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른바 윤석열 리스크, 윤석열에 적은 윤석열이라는 게 사라질 것이냐, 이 부분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는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토론도 못하는 후보, 그리고 능력도 없는 후보, 정치 경험도 없는 후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마지막 남은 퍼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걸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앞으로의 모습을 봐야 되지 지금까지 모습으로는 예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루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하루만. 자,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 보죠. 이재명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년 회견을 열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 대도약을 이루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일단 보도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 장소에서부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의도 당사를 벗어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구제금융체제 조기 종식을 선언한 곳에서 현재의 국난인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대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어내겠습니다. 종합국력 세계 5위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해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을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소비 쿠폰 형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설 연휴 전에도 추경 합의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추경은 지금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는 청와대 입장과는 배치돼 향후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설 전에 가능하겠냐? 저는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 규모가 있고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5조 원 내지 30조 원 정도 이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양극화와 비정규직,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 성장 방안으로 대규모 국가 투자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선 시장과 싸우지 않고 충분한 공급으로 집값이 폭락하지 않게 관리하고 집값이 하락하면 공공주택 매입 기회로 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선 갈등이 조기에 수습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연기해달라고 한 김종인 위원장 발언 등엔 말을 아꼈습니다. 정책 경쟁에 또 미래를 향한 경쟁에 빨리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연기 일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또 드리지 않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전 총리가 회장을 맡은 후원회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맞잡고 호남을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원팀 행보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 결집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예, 코로나19 맨 처음 극복할 때 손을 좀 바들바들 떨면서 15조 하고 그다음에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 30조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나오는 게 정 안 되면 30조, 50조, 막 100조 이렇게 나오니까 뭐 청와대하고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명하지만 뭔가 분위기는 그쪽으로 지금 막 밀려가는 듯한 분위기 아닙니까? 밀려가는 게 아니라 추경은 기정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지난달에 31일 날 예. 그때 정부가 선보상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500만 원씩 55만 명에게 선보상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때 필요한 예산이 2조 7,500억 원이에요. 근데 올해 확보한 예산이 3조 2천억 원이에요. 5천억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면은 과감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걸 아마 여당이니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기왕 추경 편성하는 김에 국민들한테 좀 더 보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는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야권 입장에서도 지금 손실보상 100조도 얘기하는 거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추경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25조, 30조 얘기하면은 아니 네. 50조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몰라도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허황된 얘기를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닐 것 같고 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경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대선 국면에서 마냥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일 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도 뭐 야당이 발목을 잡을 리도 없는 거고요. 예, 어떻게 그렇죠. 보면. 잡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 야당도 이미 뭐 해놓은 말들이 워낙 많아서 자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다음에 나오는 대목들 우리나라를 코스피 지수 5천으로 끌어올리겠다. 지금 3천 되는 듯 하다가 못 돼갖고 다들 실망하고 있는데 5천까지 잡았습니다. 국민소득 5만, 종합 국력으로 따져서 세계 5위. 그래서 이제 555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명박 대통령 747 크게 떠벌려놨다가 아무것도 못한 거하고 뭐가 다를 거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한국 경제를 바라보느냐의 시각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 냈을 때 7% 성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만 4만 달러. 달러였어요. 근데 2007년에 우리가 이제 겨우 2만 달러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11년 걸려서 3만 달러 위에 올라와 있어요. 2017년에 우리가 3만 달러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4만 달러가 되는 게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자료를 내놨는데요. 2025년이면 4만 달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017년에 이미 3만 달러를 넘어서 아마 올해는 3만 5천 달러 정도 될 것이다. 1인당 국민 GDP가. 근데 2025년이면은 지금 4만 달러가 된다고 하면 2027년까지 대통령 임기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5만 달러까지 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한 게 5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대선 기간이니까 선거 슬로건이잖아요. 그러니까 555 이렇게 맞추는 작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수출이나 아니면 무역 순위로 보면요. 수출은 세계 7위, 무역 순위는 8위. 그리고 국방력은 세계 6위. 그러니까 세계 5위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먼 목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 턱 밑에 지금 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달성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게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죠. 국방의 수출에 IT 정보 기술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갖추고 있는 나라는 흔한 게 아니어서 5위 갈만. 그러니까 1인당 국민 1인당 GDP는 5만 달러라고 하는 것은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지 임기 중에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다. 냉정하게 말하면. 코스피 지수 5천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왠지.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 그렇죠. 돈이 미국과의 아니고 관계나 들어왔다 빠져나가고 뭐 해외 투자자들이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거는 뭐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5천까지 가겠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것 또한 경제 비전을 제시한다 이런 측면에서 좀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따져보면 이게 가능할까? 과연 2027년까지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왜 이 시점에서 얘기했느냐 이게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서 슬로건으로 얘기한 게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모든 대선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했던 메시지가 유능한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최근에 많이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날 때 이재명 후보는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중도층, 우리 경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서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확장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한 비전이라면 그렇게 크게 내걸고 가야죠. 정확하게 계산해서 틀림없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비전을 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게 오히려 더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까지 탈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일괄 복당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범여권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저는 우리가 파렴치범이나 부정부패사범이 아니라면 정치적 입장의 차이로 우리가 잠시 헤어졌던 경우에는 모두 조건 없이 합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여기에는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가 크게 한 길로 가야 된다라는 점은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분당 당시 국민의당으로 이동했던 인사들이 대거 돌아오고 있는데요. 천정배, 유성엽 전 의원 등은 이미 지난주 복당을 완료했고요. 정동현 전 의원과 권노갑, 정대철 전 고문 등도 복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민주당사에 돌아와서 더구나 저 건너편에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 사진을 이렇게 뵈면서 아주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미력이나마 앞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성심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성비위나 부정부패 같은 중대 사유를 제외하고는 복당을 모두 허용한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복당 인사가 공천 심사 때 받게 되는 불이익도 이번 대선 국면에서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따져 감면해주기로 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새 확장을 위해 복당에 적극적인데요. 이해 충돌 논란으로 탈당했던 박덕흠 의원도 15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당시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명의의 회사들을 통해 수천억 원대의 건설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09년 지인의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 원 비싸게 사들여 협회에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무소속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죠. 끝까지 진실을 소명하면서도 당에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국민의힘 충북선대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1시간 만에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무소속 인사도 선대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적이 없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박덕흠 의원은 지역에 가진 영향력이나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또 우려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취소한 것으로. 현재 박 의원은 검찰의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박 의원의 탈당 이후 수사에 진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복당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의원도 그동안 소환되거나 조사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는데요. 박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사돈 관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네, 20대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2030 청년 세대의 표심에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들 세대는 누구를 뽑아야 할지 여전히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2030 세대를 통해 바라본 대선 기획물을 연속해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전체 유권자 중에 청년 세대의 비중과 특징, 그들의 속내를 담아봤습니다. 서은수 피디입니다. 지지하시는 대선 후보가 있으세요? 아니,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투표를 할 의향은 있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지지 후보를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이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2030 청년층은 이처럼 어느 후보를 뽑을지 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통계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난 2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이하 응답자 25.7%, 30대의 16.5%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10%를 밑도는 다른 연령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후보에 대한 지지 강도가 낮은 것도 특징입니다. 20대 10명 중 7명, 30대는 절반 가까이가 앞으로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응답 비율 역시 20% 전후인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이처럼 선택을 예단하기 힘든 청년 유권자는 얼마나 될까? 지난해 4.15 총선 기준으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유권자 비중이 큰 데다 표심 예측이 어려운 만큼 이번 대선의 승부처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2030의 특징이 스윙보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투표행위를 한다. 이익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스윙보터인데 2030은 그런 그 성향을 보이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30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치인 혹은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2030 세대 상당수가 아예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선거를 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투표율은 훨씬 낮았습니다. 2년 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은 50% 후반으로 전체 평균 투표율인 66.2%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앞서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와 19대 대통령 선거 역시 20대, 30대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을 밑돌았습니다. 지지할 후보를 정하지 못하거나 끝내 투표장에 가지 않은 유권자가 유독 2030에서 많은 겁니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청년들의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서로 간에 비리를 자꾸 이제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후보든 똑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되겠다, 권력을 잡겠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걸 먼저 좀 관심을 가져주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제일 심각한 주거 문제랑 일자리 문제가 안정적이어야 젊은 층에서도 더 좋게 보고 그러지 않을까요? 좀 옛날처럼 미디어가 막혀있는 시대는 아니니까 그런 변화가 잘 보여야 청년들의 민심도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결국 2030의 마음을 얻고 실제로 이들을 투표장까지 이끌어내려면 청년 세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목말라하는 문제에 해법을 정책으로 내놔야 합니다. 2030 세대의 정서는 어떤 이념도 중요하지만 자기네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일자리 문제라든지 자기들의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이롭고 불리한 것을 좀 많이 따져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의지하고 믿고 내 인생을 맡기면서 일자리가 더 생기고 나의 자산 증식에 대해서 희망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는 후보가 없는 거죠. 여야 없이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청년 세대 문제. 남은 기간 2030 마음을 움직일 공약을 각 후보가 얼마나 내놓고 또 구체화할지 어느 선거보다 뜨거운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 민주당 선대위의 김용 부본부장과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부본부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용 민주당 선대위 조직 부본부장이 지난해 9월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전날을 포함해 6차례 정도 통화를 시도한 기록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건데 통화 기록 조회가 안 되는 영상통화 앱을 쓴 흔적도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본부장은 지난 2009년 무렵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 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엔 성남시 의원을 지냈고 이후 경기도 대변인을 맡았던 이재명 후보의 측근입니다. 김 부본부장은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혹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며 수사자료 유출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본부장은 2달 전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의 통화 논란이 불거졌을 땐 YTN 기자에게 자신은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적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제와 통화한 게 당연하다고 말을 바꾼 이유를 물었더니 그땐 압수수색과 관련해 괜한 오해를 살까 봐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말 맞추기 오해를 피하려고 일부러 거짓 해명을 했다는 건데 왜 영상통화 방식을 썼느냐는 질문에는 녹음 방지 차원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자료 유출을 의심하는 김 부본부장 주장에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고 임의로 증거 기록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통화 사실이 알려진 정진상 부실장과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르면 이번 주말쯤 부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 부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사장에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있는데 다음 달이면 7년인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가 끝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박관천 전 행정관의 통화 기록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윗선 로비 수사의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검찰이 새로운 단서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여러 인사들과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을 지낸 유동규 전 본부장,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죠. 경기도 대변인도 지냈고 지금 선대위에서 부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용 부본부장.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 압수수색 당시에. 근데 이제 김 부본부장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에 의혹이 확 불거졌으니까 담당자한테 그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확인 전화 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 이제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먼저 연락을 취해 왔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의 상황 자체가 경선 과정이었고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부분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 일이 밝혀지게 된 게 과연 지금 김용 부본부장이 이 사건과 관련돼서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알려진 거냐 아니면 정말 그냥 통화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서 지금 선거를 이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이게 알려진 거냐 이거를 좀 나눠서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까도 얘기했어 검찰에서는 그런 것들은 검찰이 애초에 제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검찰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아마도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게 어찌 보면 먼저 선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누군가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의혹으로 바로 가기도 좀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당시에는 또 성남시에서 시의원이었었고 아까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뭐 본인이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다고 했지만 민간 개발을 주도하는 과정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대장동의 설계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추진된 사업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관여한 부분이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YTN 취재진은 급히 이제 그 이후에 전화를 걸어서 압수수색 받을 때 전화기를 휙 하고 던져서 버렸다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 전에 그 전화로 이재명 후보의 측근하고 통화한 게 있다고 하는데 혹시 당사자이십니까? 할 때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지고 그때는 왜 그랬냐?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 당일에는 일단 안 했고 그 저간에는 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왜 그럼 또 화상 영상 통화를 했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뭐 몰래 녹음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이거는 납득이 좀 가십니까? 글쎄요. 일단 뭐 영상 통화 부분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다만 최근에 큰 사건들에 있어서 디지털 녹취록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그게 수사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었고 이 유동규 기획본부장 관련된 부분도 이 사건에서도 이 나는 사인방들 좀 남욱이라든가 김만배 전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과 회계사와 정영학 회계사와 나눴던 내용들 대화 내용들이 녹취록이 된 거 지금의 수사와 재판까지도 이어져 있는 상황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녹취가 불가능한 어떤 거를 사용했다라는 부분이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뭐 가능하긴 하지만 유동규 당시 본부장이 썼던 그 휴대전화 기종이 그게 미국에서 만든 거라서 녹취가 안 되는 휴대전화인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아마 모르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 영상통화를 일반적으로 쓸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 쓰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 해명 자체는 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분명히 당시에 그러니까 뭔가 의혹이 본적 그 자신이라든가 이재명 후보에게 번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불법적인 어떤 이유와 배경이 있는지는 역시 조금 더 좀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김용 부본부장 측에서 이제 역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기사를 보면 그 맨 처음에 보도한 언론은 검찰과 경찰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검찰이 했다는 건지 경찰이 했다는 건지 둘이 같이 모여서 했다는 건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누가 정보를 빼줬냐를 감추기 위해서 흐릿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 기관을 막 섞어낼 때가 있습니다. 언론들이 기사를 쓰다 보면 아마 그거 같은데 김용 부본부장은 검찰을 지목하는군요. 왜 수사 자료가 그렇게 버젓이 언론에 유출이 되는 거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용 부본부장이 사건과 관련된 어느 정도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관련된 실제 수사와 연관된 부분이 있고 그런 의혹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김용 부부장의 이름이 거론이 된 것이냐,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것이냐, 아니면 김용 부부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때 당시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한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냐에 따라서 이 언론에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게 의미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용 부부장은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지금 어떤 대선과 같이 민감한 시국에서 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이유로 만약에 이름이 그냥 나간 것이라면, 사건과 관련된 거 아니라면 이거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경위를 밝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김용 부부장이 뭔가 대장동의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어느 정도 연결돼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뭐 용인할 만한 어떤 이유가 생기긴 하는데, 사실 검찰에서도 해명이 이 수사 기록을 제공했을 뿐, 피고인에게 제공했을 뿐 외부에는 유출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좀 희한해지는 게, 저도 이제 같이 변호사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구속돼 있는 피고인의 자료를 수사기관 말고 알고 있는 쪽은 또 변호인밖에 없거든요. 누구냐? 법원인데. 법원이거나 변호인이 변호인이거나. 수사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법원이 유출할 가능성, 법원이랑 법원 기록 같은 경우 보호관이 훨씬 더 뭐 엄격하기 때문에 그럼 변호인이 유출했다는 얘기인 건지, 이것도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지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문제가 있는 어떤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돼서 이 이름이 나온 거냐, 아니면 정말 그냥 휴대전화 통화만 했었을 뿐, 말씀하신 거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실관계 화학을 위한 것인데 그냥 그 이름이 나온 것이냐에 따라서 이 일을 둘러싼 어떤 해석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는 상당히 구성이 좀 묘하게 돼 있습니다. 9월 24일에 유 전 본부장 김 부부장이 4차례, 28일에 2차례 통화하려고 연락했는데 이건 이제 안 됐던 얘기죠, 통화가. 근데 이제 29일 오전에 7분 30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게 이제 좀 기사를 키우긴 했는데, 자, 검찰은 아무튼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외부로 유출하거나 임의로 유출한 적 절대 없고 보안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답은 합니다. 그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이런 것들은 휴대전화가 이렇게 포렌식이 되는데 왜 한동훈 검사장 거는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포렌식에 협조를 해서 이 통화 내역을 그러니까 통화 내역이 아니라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었던 거죠. 공교롭게도 지금 한동훈 검사장하고 같은 종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보안성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다 공개를 했다라는 거고, 저도 처음에 이제 뉴스를 봤었을 때는 이게 지금 뭐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 자료죠. 사실 조회를 통해서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를, 그걸 이제 통신 기록을, 그 휴대전화를 뭐 포렌식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한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내용을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사람 거는 아직도 전혀 포렌식이 진행이 되지 않고 당사자 있습니다. 협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결국 협조 의지의 문제군요. 그리고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그 당시로서는 급박한 상황이니까 뭐 손이 닿는 곳에 다 전화를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다음에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이 두 사람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의 사람들인 거죠. 하필이면 또 최재경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지난해 검찰 출신으로 55억 원 클럽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본인은 절대 전혀 관계한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이름이 거론이 된 분이기도 하고요. 또 박관천 전 행정관 같은 경우도 이 청와대 박근혜 당시 시절에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로 굉장히 또 국민들에게는 익숙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김용 전 부본부장에 대해서 지금 이 이름이 거론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지금 최재경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없다. 다만 이제 워낙 검찰 출신이고 사건과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박관천 전 행정관은 이 언론에 많이 이름이 거론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상담을 해준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의 이름 자체가 거론될 이유가 없는 거죠, 수사 과정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고 뭔가 의혹을 가질 만한 그런 이름들인데, 만약에 수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름이 이렇게 알려진 거라면 이 기사도 좀 이상한. 이 사람들도 아니 그게 왜 알려진 거냐 도대체, 내 통화 기록이라고 이것도 문제 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상 기밀 유출로 박관천 전 행정관은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건데, 수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자체, 사건의 실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정말 그냥 유동규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구명 활동을 해서 여기저기 본인이 알 수 있는 한 다 연락하는 가운데서 나온 이름들이냐 예.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뭔가가 나온다면 55클럽의 실체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나온다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최재경 전 민주수석의 이름이 나온 것 자체가 이 수사 과정에서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에서 연관돼서 나왔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30일에 김진욱 처장 국회 법사위에 이제 출석해서 되게 혼났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소환 계획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고 단계가 되면 뭐 진행하는 것이죠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하게 지금 상황이 엉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은 이제 4건의 수사 중에서 한 가지 정도 이른바 판사 사찰,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들을 만들어서 그 문건을 배포했다는 부분은 사실 윤석열 후보의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행정법원에서 1심이지만 법원에서, 그 부분을 판결을 했던 것이고 공수처에서도 그 판결문을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수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비록 행정법원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봤었을 때도 충분히 어느 정도 증거관계가 갖춰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판사가 봤었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어찌 보면 뭐 공소장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판결문으로 보여줬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사의 기초 자료가 거의 만들어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소환 조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 사찰. 하려면 할 수 있고 부르면 부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단계에서 그 단계가 그게 얼마나 더 수사 단계가 진전이 돼야지 소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냥 저 얘기는 지금 상황이 사실 뭐 대선 이제 두 달 남은 상황 아니에요. 64일 정도 남은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얘기를 애둘러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선거에 영향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답변인데 시간을 좀 늦춰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들리긴 하는데 뭐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800억) 원대에 이르는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가 정지돼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회사 돈을 빼돌리고 도주한 재무팀장 이모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내부 직원의 1,800억 원대 횡령 사실을 공시한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 규정에 따라 새해 시작부터 모든 주식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상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폐지할지를 검토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거래 정지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데만 적어도 영업일 기준 보름, 연장될 경우 한 달 이상이나 소요됩니다. 이후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거래가 즉각 재개됩니다. 반대로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면 거래 정지가 또다시 연장됩니다. 이번 횡령 사건을 포함한 회사 경영 전반을 심사받기 때문에 최대 2달 가까이 사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되면은 3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며 상장 유지, 상장 폐지, 대상기한 부여를 결정합니다.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투자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여유 자금이 아닌 대출까지 끌어모은 투자자들의 경우 장기간 묶인 거래가 풀린다고 해도 주가 하락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고요. 정말 믿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 개인에 의해서 모든 주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그런 큰 금액이 주주들한테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게 하락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착잡한 기분이고. 경찰은 회사 돈을 빼돌리고 도주한 재무관리팀장 이모 씨를 출국 금지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가 대규모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계좌 추적을 통해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이 씨가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고 계좌가 이미 동결돼 자금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선 상장 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 직원의 막대한 횡령 사건으로 주주 2만여 명은 길게는 석 달 넘게 큰 피해를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회사에 2인조 금고털이가 침입해 11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YTN이 입수한 CCTV에 용의자로 추정되는 두 사람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는데요. 경찰은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꺼운 외투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남녀 2명이 걸어갑니다. 여성은 등에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저녁 서울 논현동에 있는 가상화폐 투자 회사에 침입해 금고를 턴 거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입니다. 금고 안에는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용도로 쓰려던 현금 11억여 원이 5만 원권 뭉치로 쌓여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다음 날에야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금고가 털린 사무실 입구입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 잠금 장치가 있는데요. 용의자들은 이 문을 통해서 침입했는데 특이하게도 잠금 장치가 파손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용의자들이 턴 금고 역시 부서진 흔적 없이 멀쩡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잠금 장치를 푼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이라든지 금고 파손된 흔적은 없어요. 동선 추적 플러스 나머지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죠. 경찰은 용의자들이 전현직 직원이거나 직원의 지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추가로 확보해 용의자들의 동선을 추적하며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새해 첫날 발생한 최전방 철책 월북 사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의 현장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군은 조사 결과를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대국민 사과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민간인 출신 탈북자에게 잇따라 뚫린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최전방 철책. 처음에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경고가 울리고 CCTV에 팝업 창이 떴는데도 초동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실은 대규모 인력을 급파해 월북 경로와 경계 태세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월북자가 지난 2020년 11월 우리 측으로 귀순할 때는 철책에 연결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광망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광망 센서가 제대로 작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열 결과에서 보고 체계의 허점과 매뉴얼 미준수 등이 드러나면 지휘라인의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군 당국은 월북 직후 북측 지역에서 4명이 포착된 걸 놓고 영접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군의 연령상 장비 특성상 신원이라든지 활동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정하기가 좀 제한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월북 이후 북한군도 대대장급 지휘관과 간부들이 비무장지대 초소들을 방문해 철책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동부전선 최전방 월북 사건과 관련해 내일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어제부터 계속 이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0대의 하청 노동자, 전봇대 작업 중에 감전사. 절연 장갑 대신 그냥 면장갑을 끼고 혼자 작업을 하다 감전돼 몸에 불꽃이 튀며 탔고 치료를 받아오다 숨지고 만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도 못 나누고 떠난 노동자들은 연말 새 밑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7일 날 4명, 28일도 4명, 29일도 3명. 계속해서 사망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새해가 돼서 노동자들의 부고는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골판지 제조공장 노동자 사망. 새벽 4시 30분에도 작업을 하고 있었군요. 산재 사망을 줄이겠다고 정부가 나서보지만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한번 통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은 11월 말까지 790명입니다. 절반으로 줄여보자고 했는데 절반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 11월 말까지니까 12월엔 몇 명일까요? 산재로 숨지는 노동자를 매주 확인해서 보도하는 언론이 한 곳 있습니다. 그곳을 보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제목이 장례식장으로 퇴근하는 노동자 해서 매주 기사가 올라옵니다. 네,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넷째 주, 셋째 주 해서 네, 이렇게 뭐라도 해보자고 애를 쓰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서 바로 이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 매체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오히려 노동자들을 쓰지 않으려고 해서 노동자들한테 손해가 간다. 이렇게 기업의 이야기를 전하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니까 대통령이 오늘 나섰습니다. 자, 사장님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좀 잘 다독여가면서 해라. 이런 얘기죠. 꼭 이렇게 써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재 사망 줄일 수 있고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만 먼저 생각해 준다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의 학원과 독서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을 앞두고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 해당 조치가 잠정 중단된 가운데 이번 결정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아직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당초 2월 1일 시행을 한 달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서가 없는 청소년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게 하는 청소년 방역 패스.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학원 단체와 일부 학부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소한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송을 접수한 지 18일 만에 법원이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미접종자는 이틀에 한 번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해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고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중대하게 불리한 처우를 하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백신 접종자 돌파 감염도 상당수 있고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신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 권유될 수는 있지만 미접종자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고 결코 경시돼선 안 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 정부가 도입하려던 방역 패스는 고난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방역 패스를 둘러싼 갈등 속에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으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앞서 현직 의사 등 1000여 명은 청소년 이용시설은 물론 방역 패스 제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역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해놓은 상태로 이번 주 금요일 1차 신문기일이 열립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다음 주부터 백화점과 마트까지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 체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현재 18세 이상 성인 인구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6.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최근 8주간 전체 확진자 10명 중 3명이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특히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의 경우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접종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뿐 아니라 위중증, 사망 위험이 접종자보다 크게 높습니다. 의료계는 중증 치료 여력의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 진료에 할애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접종자가 감염될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할수록 실질적인 국민들의 사망이나 중증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저희 의료체계 입장에서도 의료체계의 여력이 보존되면서 보다 많은 확진 규모를 견디며 일상 회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강화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피해 규모를 줄이고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방역 패스 확대는 단순히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 체계의 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미접종자의 감염 비중이 줄지 않고 있다며 접종을 재차 부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저질환이나 부작용 등으로 접종할 수 없는 예외 인정 범위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개운입니다. 신규 환자가 사흘째 3,000명대를 기록하면서 한때 8,000명에 육박하던 확산세는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15일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상 회복에 들어가려면 감소세가 더 확실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024명으로 사흘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102명 줄었고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사흘 연속 3,000명대를 기록한 것도 35일 만입니다. 주말 효과가 이어진 데다 방역 강화 조치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42명 주는 등 감소세를 보이며 15일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3차 접종률 증가로 고령층 발생 비율이 감소하여 향후 위중증 발생이 정체 내지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한때 35%에서 16.6%까지 크게 줄면서 3차 접종의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정부가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면서 한때 90%에 근접하던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일 연속 60%대를 유지했습니다. 한때 1,000명에 가까웠던 코로나19 수도권 병상 대기자도 6일 연속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병상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각종 의료 대응 지표가 호전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일상 회복을 하려면 감소세가 더 확실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상 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현재의 감소세가 더 가속화돼야 되고 확실하게 유행 규모를 줄여놓아야 됩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 재개를 앞당기려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감염의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가 면역 저하자의 4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암과 백혈병 환자 등 100만 명 정도인데요. 고령층과 기저질 환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4차 접종은 아직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3차 접종까지 하고도 면역에 필요한 항체가 충분히 생기지 않는 면역 저하자에 대한 4차 접종을 정부가 검토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백혈병, 림프종, 고형암 환자와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 등 모두 100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2차 접종 이후 2달 간격을 두고 지난해 11월부터 3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접종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의 항체 농도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고요. 오미크론 변이의 유입이 이제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는 항체가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정부는 면역 저하자의 경우 미국과 영국에서도 3회 접종까지를 기본 접종으로 보고 4차를 추가 접종으로 간주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해외 사례와 과학적 연구 결과 등을 검토하며 4차 접종 근거를 수집한 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면역 저하자 추가 접종이 확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쯤 4차 접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3차 접종 효과 지속성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에 대한 4차 접종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면 업데이트된 백신으로 4차를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에 대한 연구하고 데이터 수집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이. 오미크론 이후에도 새로운 변이가 계속 등장할 수 있는 만큼
백신 효과를 고려해 4차 접종을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도 변이에 맞춘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면 이를 신속하게 도입해 국내 접종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변이에 맞서는 새로운 백신이 개발될 경우에 국내 도입분을 그런 새로운 개발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백신이 개량된다 그러면 그러한 백신 중심으로 논의는 가능한. 전문가들은 4차 접종의 효과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되 정책 결정은 빠르게 내려야 변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빠르면 이달 중에, 늦어도 다음 달에는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3차 접종의 속도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빠른 확산 속도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국내에서도 곧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거라는 게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한 2, 3주면은 분명히 우세종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2월 중에는 아마 델타 변이주를 밀어내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90% 이상이 이 오미크론 변이주가 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위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워낙 전파가 잘 돼 최근 주춤한 확진자 규모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달 말엔 방역의 고비가 될 수 있는 설 연휴도 찾아옵니다. 명절을 앞두고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지는 3차 접종률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체 성인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중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추가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2차 접종을 받으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중증화 사망에 이를 확률이 80.3%로 낮아집니다. 또 3차 접종을 맞으면 그 확률이 93.6%로 낮아집니다. 미국에서 12살부터 추가 접종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선 국내 방역 상황과 해외 연구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논의할 방침입니다. 다만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는 6살 이하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확진자 발생률이 높은 것은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추가 접종 연령을 낮추는 건 5살부터 11살까지에 대한 백신 허가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오미크론 확산으로 경증 환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와 신속 항원 검사 활용 방안 등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IT 전시회인 CE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대표 기업들이 혁신 제품을 내놓으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ES 개막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전시회장 내부는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시장 가장 좋은 자리에 널찍하게 털을 잡고 대형 마이크로 LED TV부터 개인 맞춤형 가전까지 첨단 제품들을 배치했습니다. LG는 코로나 시대 QR코드를 활용한 신개념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97인치 초대형 OLED TV를 실물 없이 휴대전화만 갖다 대면 볼 수 있도록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SK그룹은 계열사 6곳을 모아 합동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배터리, 반도체 분야의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지인들도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높다는 반응입니다. I think Korean companies are a great partner for CES and the organization. They have a very large presence here. About 1/4 of the booths here are Korean, and it's exciting to see what they're bringing to the show. 또 삼성전자는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21 펜 에디션 5G를 미식 축구 경기장에서 공개했습니다. 기존 최고급 모델인 갤럭시 S21의 주요 기능을 담으면서 가격과 사양은 다소 낮춘 고급형 모델로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CES는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가 커져서 전시 기간도 나흘에서 사흘로 단축됐습니다. 참가 기업은 예년의 절반 수준인 2,200개로 집계됐습니다. CES에 참여한 한국 기업은 500여 개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체 참여 기업 4곳 가운데 한 곳이 한국 국적이란 얘기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이오 벤처기업 테라노스의 창업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때 최연소 여성 억만장자에 올랐지만 옥살이 신세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한때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던 엘리자베스 홈스.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배심원단은 홈스가 벤처기업 테라노스를 통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사기와 공모 등 4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I thank the jurors for their thoughtful and determined service that ensured verdicts could be reached. The guilty verdicts in this case reflect Ms. Holmes' culpability in this large-scale investor fraud. 홈스는 손가락 끝에서 제취한 혈액 몇 방울만으로 250여 개 질병을 알아낼 수 있는 진단기기를 개발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홈스가 주장한 진단기술이 사실상 허구로 드러나며 한때 10조 7천억 원까지 치솟았던 기업 가치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스탠퍼드대를 중퇴하고 19살에 테라노스를 창업한 홈스는 검은 셔츠를 즐겨 입으며 여자 스티브 잡스로 불렸습니다. 미디어 업계 거물 루퍼트 머독, 월마트와 아메이 창업 가문의 투자를 끌어내며 최연소 여성 억만장자에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2015년 월스트리트 저널이 테라노스의 기술적 결함을 잇따라 보도하며 실리콘밸리 최대 사기 스캔들이 드러났습니다. It's a wake-up call to Silicon Valley or to anybody out there, any business owner out there who makes statements that are misrepresentations or false or fraudulent. They need to be very careful about what they say to people. 미국 언론들은 최대 80년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이보다 낮은 형량이 예상되고 홈스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자 잡스에서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한 엘리자베스 홈스의 이야기는 제니퍼 로렌스를 주인공으로 영화로도 제작됩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